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62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5단계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부터 톰슨의 원자설, 러더퍼드의 원자설, 저번 시간에 배운 보어의 원자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현대 원자 모형 모델이죠. 총 5개의 원자 모델,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먼저 보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물질을 끊임없이 작은 것으로 나누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데모크리스토는 만물은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입자를 아톰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런 원자설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만물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4원소설을 주장했고 모든 물질은 이들 4원소의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많은 과학사적 업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것이며 물 자체는 원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라부아지에의 주장에 의해 그리스 시대부터 믿어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은 부정됩니다. 새로운 원소의 개념과 원자설을 결합시킨 사람은 바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이기도 했던 존 돌턴입니다. 1803년 돌턴은 단단하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공모형을 원자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돌턴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근거로 원소마다 고유의 입자가 있고 화합물은 원자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897년 영국의 물리학자 조지프 존 톰슨에 의해 원자는 더욱 분할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 원자의 구성 입자인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 양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공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 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톰슨의 전자 발견 이후 톰슨의 제자였던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 한가운데 존재하는 원자핵의 존재를 밝혀냈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후 덴마크의 이론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는 전하를 나타내는 입자가 원운동을 하면 입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때 잃은 에너지는 빛으로서 방출된다는 전자기하적 이론을 이용해 러더퍼드의 모형이 옳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한다고 주장하고 궤도 모형의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한편 보어의 모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어의 모형으로는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전자 원자를 고성능 분광기로 관찰해보니 1개의 선으로 보였던 스펙트럼 선이 2개 이상의 선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껍질 내에 에너지 준위가 다른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보어의 원자 모형이 보완되었고 슈레딩거와 보른의 연구를 통해 현대의 원자 모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자가 핵주위에 존재하는 공간은 확률로 표현할 수 있음을 드러내어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을 구름처럼 표현했고, 이것이 현대의 원자 모형인 오비탈 원자 모형이 됩니다. 공 모형부터 현대의 전자구름 모형에 이르기까지 원자의 구조에 대한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관련된 내용이지요. 실제로 우리 저 5가지 원자 모형의 변천은 수행평가랑 연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죠. 다음 주에 수행평가 볼 거니까요. 그죠? 자, 교과서 봅시다. 62페이지고요.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어 원자 모형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소 원자는 원자가 얘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단원자 분자죠. 분자라고 해서 상관없고. 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전자가 한 개인 원자입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쉽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자, 문제가 있어.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선 스펙트럼이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소 원자 번호보다 하나밖에 더 안 많아요. 그죠? 전자도 하나밖에 더 안 많은데 선 스펙트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봤던 선 스펙트럼 하나만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선 스펙트럼이 같은 영역에서 조금 세분화되게 나타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두께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더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어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입자라고 하는 걸로 봤어요. 전자를 하나의 입자가 하나의 전자, 하나의 입자가 정해진 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을 따라 원운동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는데 그 전자라고 하는 게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아다니곤 있지만 그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지 정확히 어디 있는지 걔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물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물리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요 사진 하나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어느 대교인지 모르겠어 나도. 자, 야밤에 사진을 찍은 건데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난 잘 못 찍겠지만.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분명히 자동차는 달렸을 거야. 그 좀 자동차의 궤적이라고 하는 걸 지금 사진으로 나타낸 건데 자, 자동차의 불빛을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자동차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물체를 지금 봐요. 지금 너네가 컴퓨터를 보든 아이패드를 보든 뭐 갤탭 보든 핸드폰을 보든 탭을 보고 있을 텐데 화면을 보고 있을 텐데 그 화면을 보는 어떻게 보고 있죠? 우리 시각을 따져서 자, 우리 밤에 잘 보이나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물체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빛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물체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전자기파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는 음파의 하나고, 그죠? 빛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시상이 이제 망막에 상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하는 매개체가 될 건데요. 자, 어떤 물체에 빛 에너지, 빛 전자기파의 파동 형태로 전자기파가 오게 되면은 그게 반사가 되죠. 반사가 돼가지고 그 입체감 있게 혹은 색감 있게 우리 눈에 이제 들어가서 인식을 하게 될 텐데, 자, 전자와 같은 굉장히 작은 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자기파를 받으면요, 운동의 방향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빛을 아무리 받아도 내 앞에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운동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상태에 있는 상에서 나의 반사되는 그 반사 각도를 따라가지고 내가 상을 이제 인식하게 될 텐데, 전자 같은 굉장히 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으면요, 그 위치가 변합니다. 그 위치가 변하게 되면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한 번에 측정할 수는 없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요,
어느 위치에 어떤 운동량을 가진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어디를 다니고 있어라고 하는 경로 자체를 여기 있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하는 것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현대 원자 모형은요, 다전자 원자,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의 다전자 원자 선습점 설명할 수 있고요. 보호 원자 모형에 대해서 실제 원자 구조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림 보시면 보호 원자 모형은 특정 어떤 전자 껍질을 전자 입자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이렇게 점점점점점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 점점점점점이라고 나타내는 건데, 자, 보시면 이 점점점이 전자가 아니에요. 그죠? 전자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자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이 전자 껍질이라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껍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했죠. 하지만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 확률입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안쪽으로 갈수록 좀 더 빽빽하고요.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약간 빽빽하지 않지요. 뭐 빽빽하지 않다 다른 말로 뭘 해야 돼? 모르겠네. 자, 하여튼 이 안쪽으로 갈수록 빽빽할수록 빽빽할수록 전자 존재 확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전자의 존재 확률이 커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물론 빈 공간이라고 해서 전자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하죠. 확률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거죠. 또한 원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요. 구름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언제까지 그림 그릴 때 점 찍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점 찍는 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전자 발견될 확률을 밀도 90% 있는 공간을 경계면 선으로 한다는 거죠. 봤을 때 한 요 정도가 90%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제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에서의 90% 경계면 그림입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요.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특정한 존재에 위치할 수 있는 딱 거기가 아니라 확률을 4가지 양자수를 이용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을 새로운 단어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오비탈이 결정하는 4가지 양자수,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수는 주양자수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이죠. 주양자수고요. 문자로는 n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걸 결정했죠. 우리 보어에서 나타냈던 거, 그죠? 껍질에서 나타냈을 때 주양자수 1, 2, 3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건 양의 정수만 나타냅니다. 그죠? 주양자수 풀면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으로 알고 있었죠. 보어 원자 모형에서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요 라고 하는 거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양자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전에 나타낸 거랑 관련이 있다. 보어랑 나타낸 거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방위양자수라고 합니다. 방위양자수는 문자로 L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얘는 뭘 결정하냐라고 했더니 오비탈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양자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주양자수에 따라서 이 부양자수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주양자수가 n이라면 방위양자수는 0부터 n-1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0부터 n-1까지를 기호라고 하는 SPD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게 나타낼 건데 0일 때는 S, 1일 때는 B, 2일 때는 D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표시할 때에는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같이 나타내죠. 방위양자수는 다른 말로 부양자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선생님 부양자수라고 하는 말을 잘 많이 쓸 것 같아. 방위양자수는 선생님 사실 입에 잘 안 붙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자면은 모양을 나타내는 방위양자수를 같이 쓸 때는 항상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를 같이 표시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S, 2S, 2P 이제 우리는 이 방위양자수까지 붙인 요걸 잘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양자수가 1, 2, 3이면 방위양자수는 n-1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0부터 0, 그 다음에 얘도 0, 1, 그 다음에 0, 1, 2 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n-1까지 표현되기 때문에 당연히
n이 1일 때는 n-1개까지 존재하는 거니까 n개까지 존재한다라고 했지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L은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n이 2일 때는 n-1, 1까지 존재한다는 거죠. 당연히 0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n이 3일 때는 L은 0, 1, 2. 세 가지 모양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모양. 이건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쓸 때는 1s, 1, 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죠? 2, 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2s, 2p, 3s, 3p, 3d 이렇게 쓰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모양을 결정하는 게 방의 양자수라면 얘네들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s오비탈은 동그란 공 모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p오비탈은 그리고 아령 모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s오비탈, 이렇게 생긴 게 p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m이라고 하는 거에 스몰 l자를 붙였어요. 자, 자기양자수는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라고 해서, 자, L이라고 하는 게 붙었지요. L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뭐였냐면 문자에서 방위양자수였어. 그죠? 방위양자수인데 그 방위양자수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L이 붙었고 M이기 때문에 방위양자수의 공간적인 방향. 자, 한마디로 얘 같은 경우에는 방위양자수를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위양자수에 따라서 자기양자수를 구해야 돼. 자, 방위양자수 우리 0도 있었고 1도 있었고 2도 있었고 뭐 3도 있겠죠. 3, 4, 5, 6 쭉 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존재하냐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2L 플러스 1개 존재한대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0일 때는 0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죠? 얘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3개. 2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1, 총 5개. 그죠? 1개, 3개, 5개의 공간적인 방향성 배양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는 공 모양. 동그란 공 모양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개만큼의 방향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근데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방향이 다르대요. 그죠? 우리가 아까 봤던 p오비탈은 아령 모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아령 모양일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세 가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적인 방정식에 의해서 x, y, z 공간 배양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x축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px 오비탈, y축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py 오비탈, z쪽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pz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공간. 자, 그럼 우리 s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거 본다면 x축, y축, z축으로 얘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공간적인 배양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그러면은 얘를 같이 표현해 볼까요? x, y, z. 색을 다른 걸로 해볼까?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같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우리 아까 요거를 px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py 요렇게 생긴.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p 오비탈의 공간적인 모양을 결정하는 자기양자수입니다라고 해서 3차원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돼요? 서로 수직인 형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되십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양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거는 스핀 자기양자수인데요. 스핀이고요. 자기양자수. 얘는 S. 자, 근데 얘는 앞에 있는 세 가지랑 연관성이 조금 적어요. 앞에 있는 거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방위양자수가 달라지고 방위양자수에 의해서 자기양자수가 달라질 건데 얘는 스핀 자기양자수는 앞에 거랑 세 가지가 다릅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건데 자, 전자가 들어있어요. 오비탈 안에는. 그죠? 근데 그 전자는 지구 자전이랑 유사한 운동을 합니다. 우리 지구 자전이라고 하는 건 N극, S극, 큰 자극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스핀 자기 양자수는요. 전자의 운동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수인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구 자기축, N극, S극이 어떻게 걸리냐에 따라서 지구의 자기축이 변하는 것처럼 혹은 전자 기하학에서 나타나는 것이 좀 다른 것처럼 자,
얘가 자기장의 방향이요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극, S극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전자가 스핀을 할 건데 오른쪽 방향으로 가느냐, 시계 방향으로 가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방향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스핀 자기 양자수입니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죠. 앞에 거랑 전혀 다르게 얘는 고유한 값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 네 가지 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될 건데요. 자,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요, 다음과 같이 주양자수에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1s, 사실은 우리 보어 원자 모양에서 따지자면, 이거 K 껍질이었고요. 요건 L 껍질, 요건 M 껍질, 요건 N 껍질에 해당하는 지금 오비탈을 현대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 껍질에 있나, L 껍질에 있나, M 껍질에 있나, N 껍질에 있나, 이거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수록 높아져요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합니다. 그죠? 자, 근데 다전자 원자 못단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뭘 결정해 주는 거냐면 방위양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방위양자수보다 같은 값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우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주양자수가 같다면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높대요. 그리고 P오비탈보다는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주양자수가 같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죠? 같아지는 게 아니라 ES2P, P오비탈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K는 여기서 쓰지만 마찬가지. S오비탈 3S, 3P인데 자, 되게 웃기지요? 요거 지금 4S가 들어와 버렸어요. 3D보다. 자, 3D 오비탈은 분명히 들어가야 돼. 3P 뒤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4S는 우리가 알기로 뒤로 가야 되죠. 이렇게 뒤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얘가 왜 여기 있나? 라고 표현하지요. 자, 원래는요. S오비탈보다는 P오비탈이 더 높아야 되고 P오비탈보다는 D오비탈이 높아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적으로 주양자수, 방위양자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에너지 차이가 조금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4S랑 3D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조금 달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S가 먼저 3D보단 조금 더 안정한 쪽으로 내려와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먼저 되는 거니까 요거는 꼭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렇게 4S, 4P, 4D를 가는 가로축 같은 오비탈, 같은 궤도 안에 있는 지금 요거는 4K, L, M, N 껍질이죠. 같은 에너지, 같은 궤도 안에 있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모두 다 같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얘들도 실제로는 에너지 준위, 주양자수 높아지면 높아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더라도 같은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방위양자수에 따라서도 지금 높이가 조금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는 UI 4S와 3D는 에너지 역전이 나타나는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전자를 배치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이 전자 배치, 우리 여기 그림에서 나왔는데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전자 배치의 규칙성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자를 우리가 배치할 때에는요. 실제적으로 오비탈에 배치를 할 겁니다. 오비탈에 배치를 할 건데 법칙 세 가지에 따라서 법칙에 의해서 전자를 배치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전자를 배치하는 걸 싸움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숫자가 1S, 2S, 2P, 3S, 3P, 4S 순서대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 이 순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설명 다시 조금 나중에 우리 학습지에서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비탈마다 전자가 몇 개까지 배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자, 되게 웃긴 게요. 전자가 오비탈에 배치될 때 네 가지 양자수가 모든 같은 전자 쌍은 존재할 수 없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 자기양자수가 모두 다 똑같은 수는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르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2개의 전자만 배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전자 스핀 방향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보시면 주양자수 1일 때
주양자수 1일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는 오비탈 1s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부양자수는 0이니까요. 0은 모양은 s 오비탈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1s다 라고 하는 거 존재할 때는 오비탈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죠? 1s가 한 개 존재하니까 오비탈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스핀 방향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혹은 윗 화살표, 아래 화살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주양자 수가 2일 때는 우리 L이라고 하는 건 0하고 1. 그래서 s오비탈, p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건데 자, ES오비탈은 한 개지만 이 p오비탈은 방향성이 x, y, z. 왜냐면 ms는 우리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만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3개만큼의 오비탈을 가지지요. 그럼 총 오비탈은 4개가 될 거예요. 둘을 더하면. 그죠? 자, 그럼 4개 오비탈에 각각 하나에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8개의 전자가 들어가더라. 마찬가지 주양자 수가 3일 때는 부양자 수는 0, 1, 이만큼. ml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가져갈 수 있는 d 오비탈이 있고 p오비탈 3개, s오비탈은 1개, 총 9개 오비탈에 총 18개까지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나타내줬고요. 자, 오비탈에 배치될 때에는요, 기호에 따라서 전자 수를 표시할 수 있는데 쓸 때 이제 우리 이렇게 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주양자 수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 종류 나타내고 아래 첨자로는 방향이 있다면 그 다음 배치된 전자가 몇 개냐를 이렇게 위첨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다 표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헬륨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만큼 전자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고 리튬은 1s, 2s. 자, 지금 EP라고 하는 거는 방이 3개지요. 요거는 X, Y, Z라고 하는 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여기 2개가 세트로 들어갔지요. 2개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간 걸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혼자 들어가는 거는 우리 홀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게 홀전자, 요건 전자쌍. 되죠?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EPX에 2개 아니면은 각각 하나 나타낸 게 지금 여기 다르지요. 자, 지금 봤더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가 지금 한 방에 2개가 같이 들어가 있고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 2가지 경우 중에 뭔가가 조금 다른 경우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위에 있는 거 보시면 가와 같은 그림 보시면 같은 방에 2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전자는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지요. 자, 전자 사이 반발력 굉장히 강하게 작용해서 불안정합니다. 우리 불안정하면은 보고에서 뭐라고 했지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서 불안정하면은 이거 들뜬 상태라고 했죠. 불안정한 건 들뜬 상태예요. 들뜬 상태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전자들은 서로 각 방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하나씩 홀전자가 많게 홀전자 수가 많게 한 방에 하나씩 같은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아래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옳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위에 있는 게 틀린 것은 아니나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밑에 바닥 상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정한 바닥 상태일 때에는 나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것처럼 에너지가 준위가 지금 같아요. 이 p오비탈은 3개가 에너지 준위가 같지요. 이렇게 같은 전자 배치가 될 때는요. 홀전자 수가 최대가 돼도 2개 같이 홀전자 수가 많이 있도록 하는 거는 훈투 규칙이라고 세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배웠어요. 싸움원리, 파울리, 베타원리, 훈투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한 상태이므로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되십니까? 밑에 가나다 그림 봐서 탄소의 전자 배치를 보시래요. 자, 탄소는 6번이지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만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1s 방에 2개, 2s 방에 2개. 싸움 원리에 의해서 1s에 2개, 2s에 2개 먼저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2p는 방이 똑같은데 3개가 있지요.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데 그럼 여기를 채울 때는 같이 넣을 거냐 따로 넣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 있는 걸 하나 빼서 일로 넣을 거냐 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요거 같이 넣으면 안 되니까 요거 들뜬 상태라고 했지요. 요게 바닥 상태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밑에 답번 그림 봤더니 답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ES에 있는 거를 전자를 하나 이쪽으로 옮겨줬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쪽이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 있는 ES 걸 옮겨서 EP로 옮겼기 때문에 얘 또한 들뜬 상태가 돼버려요. 그죠? 답은 나번 맞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셔요? 자, 우리 지금 68페이지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 배치 표시하기 한번 쭉 해보시고요. 요거 꼭 해보셔야 돼요. 그죠? 잠깐 멈춘다고 했으니까 영상 잠깐 보고요. 요걸 끝으로 내겠습니다.